안녕하세요. 남편과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인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 퍼주기 좋아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사람을 너무 믿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절 보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살아보니까 그 말이 꼭 칭찬은 아니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텐 제일 쉬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안 게 평생의 한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았더니 어느 날 제 등에 칼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믿었던 사람 손에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솔직히 지금도 입에 올리기가 무섭네요. 그냥 다 잊고 남은 인생 조용히 살까 싶기도 했는데요. 어디선가 저처럼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많은 걸 내주고 사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산골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동생이 넷이었고요. 그러니 맞이인 제가 일찍 철들 수밖에요. 또래 친구들이 공책에 글씨 연습할 때 저는 아궁이 앞에서 불 떼고 있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다녔지만 고등학교는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치는 바람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17에 도시로 나와 처음 간 곳이 의류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독종 짠순이었어요. 다들 월급 타면 옷도 사고 영화도 보러 가는데 저는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저더러 왜 그렇게 미련하게 돈만 모으냐 물으면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동생들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다. 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편해. 그렇게 동생들 학비 대주고 시집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제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 인생이라는 걸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언니였죠.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 시집은 다 갔다 싶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의 남편인데요. 처음 만난 건 공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였어요. 그때 남편은 학교 행정실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직원이었는데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점심때마다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자주 먹고 가더라고요. 처음 말을 트게 된 건 좀 부끄럽지만 그 사람이 제 밥값을 대신 내준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갑을 놓고 온 날이 있었거든요. 쩔쩔매고 있으니까 옆자리에 있던 남편이 선뜻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다음날 갚겠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며 그러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가지고 뭘요?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사세요. 그런 게 돌고 돌아오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보니 진짜 별난 사람이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진지하게요. 그런데 제가 그 통장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글쎄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돈이 공장 다니는 저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명색이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보다도 돈을 못 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태 돈 안 모으고 뭐 했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물었더니 그냥 멋쩍게 웃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변명도 안 하고요. 속으로 보기보다 씀씀이가 해픈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볼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술을 마시지도 않고 취미도 없고 만날 때마다 옷은 똑같은 거 두어 벌 돌려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니고요. 자기한테 쓰는 건 한 푼이 아까운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했죠. 그 궁금증이 풀린 건 한참 뒤였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남모르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책값 보태주고 끼니 거르는 노인분들 연탄이며 쌀도 사다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 통장이 늘 바닥일 수밖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 게 좀 한심해 보였어요. 물론 저도 퍼주고 살긴 했지만 그건 제 식구들이니까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은 생판 모르는 남한테 다 퍼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실속 없이 살아서 어쩌나, 같이 살면 고생길 열리겠구나 싶었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남편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변하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고 났을 때 남편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한 수 위였어요. 진짜 주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평생 같이 베풀면서 웃는 얼굴로 살자 싶었거든요. 결혼해서도 내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어요. 당신은 사람한테 너무 퍼줘서 탈이야.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그러면 남편은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뭐 그게 얼마나 한다고. 내 거 조금 덜어서 남이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처럼 살았어요. 평온하던 우리 집에 폭풍이 찾아온 건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부터예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하고 그리 살갑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성격이 너무 달랐거든요. 시아버지는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분이라 뼛속까지 사업가셨어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한번 마음먹으면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딴판이잖아요. 돈에 욕심도 없고 남 퍼주기나 좋아하고, 그러니 아버님 눈에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만날 때마다 융통성이 없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냐, 그런 소리만 하셨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를 빼닮은 건 서방님이었어요. 수완 좋고 말 잘하고 돈 욕심 많은 것까지 영락없이 똑같았죠.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시아버님한테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회사가 잘 돼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며 선을 긋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님 속을 긁었나 봐요. 부모는 자식한테 뭐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대면대면하던 부자지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이번에 눕고부터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버님이 이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고 살았구나.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컸어요. 트럭 몇 대 갖고 집 나르는 운송회사였는데 평생 흙먼지 마셔가며 맨손으로 일군 회사였죠.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가 아프고 나니 회사를 누구한테 맡길지가 큰일이 된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서방님이 물려받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하루는 제가 죽을 끓여서 시댁에 갔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네 놈한테 맡기면 1년도 못 가고 거덜난다. 넌 일을 버릴 줄만 알았지 거들 줄은 몰라. 그리고 서방님이 시뻘개진 얼굴로 뛰쳐나가는데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일부러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서방님 마음에 독이 자라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아버지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평생 남편한테 모진 소리만 하던 분이 그날은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동생 혼자 회사 절대 못 지킨다. 네가 와서 좀 맡아다오. 이 애비 마지막 부탁이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러고 얼마 안가 눈을 감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끝내 큰아들한테 회사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직감했죠. 이 사람 마음이 벌써 기울었구나. 솔직히 남편은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만지던 사람이에요.
트럭이며 기름값, 거친 남자들만 부대끼는 운송업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며칠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당신 그 일 못해. 평생 안 해본 일을 이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서방님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가 물려받을 줄 알았던 회사인데 괜히 형제간에 의상한다니까.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밤 가만히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난 생판 모르는 남들한텐 그렇게 퍼주고 살았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 하나를 못 들어드리면 나 그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잖아. 그 말에 또 제가 졌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결국 남편은 정년을 코앞에 두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남편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운송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기사님들 다루는 것도 거래처 상대하는 것도 다 서툴렀으니까요. 무엇보다 회사 안에서 남편을 반기지 않는 눈빛이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밤을 새워가며 일을 배웠죠. 남편이 회사를 맡은 지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망가져가던 회사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남편이 워낙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니까 다들 남편을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남편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고 한숨이 늘었어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똑같았죠.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반찬을 좀 만들어서 회사에 도시락을 갖다 줄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끼니를 거르는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 좀 지난 때였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넓은 사무실에 남편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서류를 주섬주섬 덮더라고요. 어?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제가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면서 물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당신 혼자야? 서방님은? 순간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들 어디 거래처 나갔나 봐. 나라도 사무실 지켜야지. 근데 그 말투가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늘 그래왔다는 듯한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한테만 먼 지방으로 내려가는 운행이며 출장이 떨어지더라고요. 뒤에 슬쩍 서방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서방님, 요즘 왜 이 사람 멀리 지방으로만 다녀요? 그런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형수님, 형 성격 잘 알면서 본인이 직접 해봐야 안다고 가겠다고 하는 걸 어떡해요. 뭐 이 기회에 사람들도 좀 만나고 얼굴 익혀놓고 그럼 좋죠. 저는 괜히 서방님 눈치가 보여서 한마디 보탰어요. 그래도 서방님이 이쪽 일은 더 잘하니까 형 좀 많이 도와줘요. 그 사람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어서 서툰 게 많을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서방님이 좀 챙겨주고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겸손하게 그러는 거예요. 에이 형수도 참, 제가 형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형이 사람을 잘 대하니까 거래처들이 이젠 형만 찾는다니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형이랑 같이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심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이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서방님이 좋게 생각한다는 게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일부러 남편 회사 바깥으로, 사람들 눈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로요.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면서 넘겨버린 거예요. 그 설마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그날도 멀리 거래처에 짐을 싣고 새벽길을 나섰어요. 저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남편이 옷 갈아입는 소리, 조용히 문 여는 소리. 평소 같으면 그냥 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또 그 먼 데를 당신이 가? 다른 기사 시키면 안 돼? 남편이 어둠 속에서 빙긋 웃는 게 보였어요.
알겠어. 그래도 사장이 솔선수범해야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얼른 더 자. 금방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잘 다녀오라고 하고 다시 이불을 끌어 덮었던 거. 그게 멀쩡히 두 발로 걸어나가는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물 한 잔이라도 줄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걸. 전 지금도 그 새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고 몇 시간 뒤였어요.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그냥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같은 번호로 또 걸려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손에 있던 국자가 툭 떨어졌어요. 강만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지금... 그 다음 말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만 나고 세상이 다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택시 아니었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니 남편이 몰던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멈추질 못하고 그대로 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발만 동동 굴렀는지 몰라요. 수술 중이라고 써진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 살았어요? 네? 살았죠? 괜찮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 몇 초가 어찌나 길던지요.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근데 척추를 크게 다치셨어요. 경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온 건지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렇게 경과를 지켜보던 며칠이 저한테는 몇 년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의사 선생님이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요. 남편이 하반신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 두 다리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남들 챙기던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도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평생 웃는 낯이던 사람이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면서 그랬죠. 여보, 괜찮아? 응? 내가 있잖아. 그래도 당신 큰 고비는 넘겼대. 그러다 한 번은 제 손을 꼭 쥐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한테 짐만 되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둘이 부둥켜 안고 또 한참을 울었죠. 그때 우리 부부한테 제일 먼저 달려온 게 서방님하고 윤감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윤감사라는 분은 시아버지 밑에서 20년 넘게 일한 회사 살림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서방님이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서방님이 통곡하듯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보던 저까지 울컥하더라고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회사 일이고 뭐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형 곁에서 잘 좀 지켜주세요. 돈 걱정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형 치료비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책임질 테니까. 형, 무슨 치료든 다 받아. 포기하지 말고. 그러더니 남편 손을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 내 말 잘 들어. 이 세상 어디든 형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형 업고서라도 갈 거야. 돈이 얼마가 들든 다 할 거야.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형 고쳐줄 의사 찾아낼 거라고. 그러니까 형은 딴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만 해. 내가 형 다시 두 발로 걷는 거 꼭 볼 거야. 약속해.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윤감사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거들었어요. 사모님, 사장님 일이 되신 거 저희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전 그날 두 사람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어요. 더운 날 등에 찬물을 끼얹을 때 등줄기에 소름 돋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스쳤어요. 남편 트럭을 마지막으로 손본 게 누구였더라? 회사에 차를 관리하는 사람까지 따로 있는데 멀쩡하던 차가 왜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까? 아주 작은 의문이었어요. 장거리 운전이 워낙 많고 사고가 생기면 회사 책임이라 작은 문제만 있어도 운행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또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털어버렸어요. 이 와중에 무슨 못된 생각을 하나 싶어 스스로가 부끄럽기까지 했거든요. 2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남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하반신을 못 쓰니 혼자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으켜 앉히는 것부터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밤에 몇 번씩 자세 바꿔주는 것까지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은 몸이잖아요. 며칠 만에 허리가 나가서 저까지 몸져 누울 지경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서방님이 어느 날 사람을 하나 데려왔어요. 형수님, 이러다 형수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제가 형님 돌봐줄 간병인 한 분 모셔왔어요. 잘 아는 분인데 손도 야무지고 입도 무겁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간병인으로 온 여자는 저보다 한참 아래로 4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첫인상은 참 선하고 순해 보였어요.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고마웠어요. 무거운 짐을 나눠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방에 처음 인사를 들어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남편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한순간 굳었다가 풀리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하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말로는 못할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간병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에 제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저 간병인 말이야. 혹시 아는 사람이야? 아까 둘이 아는 눈치 같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저는 그 대답에 오히려 더 마음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평생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거짓말하면 귀부터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날따라 제 눈을 안 보고 천장만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고요. 30년을 같이 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뭔가 숨기고 있구나 단번에 알아챘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못된 의심 하나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무섭게 번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과거에 남편이 몰래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옛날에 만났던 사이인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 더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사람이 서방님이었어요. 서방님이 집에 왔다가 간병이 남편 수발 드는 걸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추며 이러는 거예요. 형수님, 제가 잘 데려왔죠? 아마 형도 다른 사람보단 훨씬 편할 거예요. 전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순간 행주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훨씬 편하다뇨?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서방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형수도 참. 다른 뜻이 아니라 워낙 손이 야무지고 성격이 싹싹하니까 까다로운 우리 형 편하게 잘 모실 거다 그 말이죠. 제가 고르고 고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서방님 말이 꼭 형이 저 사람을 알아서 편하다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더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서방님이 슬쩍 시계를 보더니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깜빡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형한테 저 왔다 갔다고 전해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뭐라 더 물을 새도 없이 후다닥 신발을 신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봤어요. 분명히 이건 얼버무리고 도망치듯 가버린 거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간병인을 도저히 곱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살뜰히 챙기면 챙길수록 더 미운 거예요. 저 정성이 그냥 간병이 아니라 예정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만 보였거든요. 간병인이 남편을 수건으로 닦아주기만 해도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간병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밤만 되면 그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남편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살그머니 들여다봤다가 부엌에 가서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요. 잠을 안 자는 건지 못 자는 건지 새벽에 깨보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았어요. 전 그것도 다 의심의 눈으로 봤죠. 밤마다 남편 방을 기웃거리는 게 둘이 나 몰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아니면 무슨 짓을 꾸미는 건가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어두운 부엌에 간병인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약봉지를 손에 꼭 쥐고서요. 근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약봉지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서 알약이 사방으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거기서 뭐해요, 이 밤중에? 아니에요. 사장님 내일 아침에 드실 약 미리 챙겨두려고요. 그 여자가 황급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약을 주워 담는데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약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여자 뭔가 단단히 캥기는 게 있구나.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제가 워낙 잠기가 밝은 편이거든요. 누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엔 꿈인가 했죠. 근데 분명히 사람 우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간병인이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니까 그 여자가 절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기어와서는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붙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한테 매달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저 이러다 죽어요. 저는 순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어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 여자가 죄책감을 느껴 남편하고 있던 일을 털어놓으려나 보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물었어요. 말해봐요.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병인이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아니면 왜 매일 밤마다 우리 남편 방을 기웃거리고 그러는 건데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사모님은 아셔야 해요. 사실 사장님은요, 하반신 마비가 아니에요. 순간 그 여자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뭐요?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비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걸을 수 있어요. 다리 멀쩡하다고요, 사모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전 그대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귀에서 또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하반신을 못 써서 이렇게 앉히는 것조차 내 손을 빌리던 내 남편이 밤마다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닌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난 몇 달간 흘린 눈물은 뭐고요? 허리가 끊어져라 수발들던 그 시간은 대체 뭐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무슨 보험금을 노린 건가? 일 안 하려고 꾀병을 부린 건가? 아니면 저 여자랑 짜고 지금 나를 속이는 건가? 배신감이 막 밀려오는데 손끝까지 다 떨렸어요. 평생 우직하고 착한 줄로만 알던 사람이 날 속였다니.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 방으로 갔어요. 문을 벌컥 열었죠.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소란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인기척에 남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만큼은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안도해야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뭘 끝냈는데? 당신 그동안 내 앞에서 연극한 거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더라고요. 근데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축해야 겨우 앉던 사람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진짜 멀쩡했던 거구나. 기가 막혔어요. 여보, 부탁이야. 일단 내 말부터 들어줘. 다 듣고 나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다 들을게. 남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일단 차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그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사고, 그거 사고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가 아니면 뭔데? 브레이크가 안 든 건 맞아. 내리막에서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서더라고. 나 그날 죽다 살았어. 근데 여보, 그 차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정비받은 차야. 멀쩡하던 브레이크가 정비받고 나서 고장났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사고 나던 날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그 작은 의문. 분명 차를 꼼꼼하게 손보고 내보낸다고 했던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데 다친 척을 했다고? 내 앞에서까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만약 다리가 멀쩡한 걸 들키면 저쪽에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차라리 내가 그냥 다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저들이 방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거 아니야. 누가 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증거를 잡아야 했어. 저들이라니 그게 누군데? 아니, 이 꼴로 무슨 증거를 잡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제가 다그치는데 남편이 끝까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입을 못 대는 상대라면 그건 분명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보, 설마... 남편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서 당신한테까지 숨긴 거고. 당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마주칠 때마다 당신 얼굴에 다 드러날 거고, 그러다 당신이 뭔가 안다는 걸 저들이 눈치채면 그땐 당신까지 위험해져. 여보, 난 내가 또 당하는 건 얼마든지 견뎌. 근데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죽어도 못 봐.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이며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누워서 그 무서운 연극을 하면서도 끝까지 저 하나 지키겠다고 그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만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바보같이 그걸 왜 혼자 짊어지고 있어? 부부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가야지. 남편도 제 등을 토닥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러다 제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간병인 저 사람은 누구야? 당신 아는 사람이잖아. 혹시 저 사람도 한패야? 그러자 남편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런 얼굴요.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옛날 일부터 다 말해야 돼.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 입을 바라봤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천천히 옛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 몇 년 됐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학교에 청소 일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분이야. 저는 그 말에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쩐지 두 사람이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엔 나도 좀 의아했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애가 벌써 다 컸더라고. 어릴 때 낳아서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운 거야. 남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한번 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딸이 공부를 잘했나 봐. 좋은 대학에 떡하니 붙었대. 근데 등록금이 없었던 거지. 계단 구석에서 며칠을 전화기 붙잡고 있더라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야. 그러다 하루는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등록이 오늘까지라 입학 취소되게 생겼다고. 그때 저분이 그러는 거야. 엄마 잘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는데 그 소리를 차마 못 듣겠더라고. 자식 앞길이 돈 몇 푼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우리 남편 성격에 그걸 그냥 지나쳤을 리 없었겠죠. 그래서 당신이 도와줬구나. 며칠 고민했지. 솔직히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엄마 잘못 만났다는 그 말이 귀에 맴도는 거야. 결국 내가 조용히 불러서 등록금을 빌려줬지. 생각도 못했었는지 나중에 꼭 갚겠다고, 몇 번이나 갚겠다고 그렇게 내 앞에서 울더라고.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빌려줬다는 그 말을 제가 믿겠어요? 이 사람을 다 아는데. 빌려주기는 받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에 다 들어있었죠. 맞아. 나중에 어디서 빌려온 것 같은데 안 받았어. 따님 잘 키우라고 그 말만 했지.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싶으면서도 그게 우리 남편이지 싶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간병인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 밤마다 사색이 되던 그 얼굴이 생각나서요. 여보, 그럼 저분은 왜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거야? 당신 뭐 짚히는 거 없어? 그 말에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 나랑 처음 봤을 때 반가워하긴커녕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사색이 돼서 눈을 피하는데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 날 보고 저렇게 떨 이유가 없잖아. 내 생각엔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저 사람도 이 일에 끌려 들어온 건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조용히 따로 불러냈어요. 부엌에 마주 앉았는데 그 여자가 또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다 들었어요. 그쪽이 옛날에 우리 남편한테 신세진 거. 그 말에 간병인이 그만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모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데요.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큰애는 학교 문떡도 못 밟았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하늘 같은 은인이세요. 저는 가만히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큰애 대학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작은애가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제 형편에 감당이 되는 돈이어야죠. 여기저기 안 알아본 데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주겠어요?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아무 데서나 급하게 돈을 끌어다 썼어요. 그게 무서운 사람들 돈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자식 때문에 한 선택이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눈 뜨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애 곁을 지켜야 하니 하던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고 돈 나올 구멍은 더 막히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절 찾아왔어요.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는 그 여자를 다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천천히 말해요. 그쪽 잘못 아닌 거 다 아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아는 건 다 말해줘요. 그제야 그 여자가 조금 진정이 되는지 떨리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무슨 심부름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고 며칠 지나니까 진짜 시키려던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였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잇더라고요. 사장님 드시는 약을 자기들이 따로 주는 걸로 바꿔서 넣으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걸 계속 드리면 사장님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 약봉지를 들고 손이 떨려서 차마 그걸 못 넣겠는 거예요. 전 그제야 다 이해가 됐어요. 밤마다 부엌에서 약봉지를 쥐고 사색이 드는 그 모습도요. 우리 남편이 은인인데 자기 손으로 남편을 해치라니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제가 물으니까 그 여자가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네, 한 번도요. 진짜예요. 진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왜 아직도 차도가 없냐고, 빨리 안 하면 우리 딸도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모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면서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쪽한테 그 몹쓸 일을 시킨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요? 그 여자가 눈물을 닦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저를 찾아온 건 회사의 그 감사라는 분이었어요. 윤 감사요. 근데 그분 뒤에서 진짜로 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사장님 동생이라고 했어요. 결국 서방님이었어요. 그렇게 병원까지 달려와 남편 통곡을 하던 사람, 어떻게든 형을 걷게 만들겠다고 걱정 말라며 제 손을 붙잡던 그 사람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분하고 무서워서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던 저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비참하던지요. 그때 부엌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우릴 보고 있었어요. 평생 그런 얼굴은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남편 눈빛은 정말 달랐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여보,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말자. 제대로 갚아줘야지. 그날부터 우리 세 사람은 한 배를 탔어요. 먼저 남편이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보여줬어요. 밤마다 멀쩡한 다리로 일어나 어둠 속에서 남몰래 했던 일들이요. 서재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치를 꺼내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사 장부를 일일이 베껴 적은 것부터 사고 난 트럭의 정비 기록까지 어떻게 구했는지 다 구해놨더라고요.
회사 돈 어떻게 빼돌렸는지, 보험금을 어떻게 나눠 먹기로 했는지도 다 여기 있어. 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 혼자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텼을까 싶어서요. 근데 여보, 이것만으로도 될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면? 맞아. 결정적인 게 부족해. 사고를 모의한 증거, 그게 있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사장님,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동시에 간병인을 쳐다봤어요. 회사에 제 친구가 일하고 있어요. 격리 일을 보는 친구인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영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저한테 몇 번 그랬거든요. 그 친구면 뭔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들키면 그분까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돕는 것 치고 너무 큰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간병인이 단단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사장님 같은 분을 해치려 한 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것 같아서요. 제가 받은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네? 부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먼저 간병인이 그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남편이 약을 먹고 점점 기력이 없어진다고요. 저쪽이 안심하게 만든 거죠. 저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일단 옛날 회사 직원이었던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남편 편이었던 사람들요. 그분들한테서 그동안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찾아갔죠. 남편 앞으로 든 보험이 사고 나기 얼마 전 보장 금액이 올라가 있었는지도 알아냈고요. 그러고 났더니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간병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정적인 걸 구했다는 거예요. 서방님하고 윤 감사가 사고를 어떻게 꾸밀지 모의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그 친구분이 정말 목숨 걸고 구해온 거였어요. 그 녹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손이 다 떨렸어요. 항상 사람 좋게 웃던 서방님 목소리가 거기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형만 없으면 회사도 보험금도 다 우리 거예요. 정비서 쪽은 깔끔하게 처리했죠.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 깊은 데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이제 다 모였다. 갚아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우리가 아닌 그들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서방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꾸며서요. 아무래도 일은 어려울 것 같아. 회사 지분이며 정리할 거 더 늦기 전에 다 마무리하자. 서방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남편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생각했겠죠. 며칠 뒤 우리 집에 서방님하고 윤 감사가 왔어요. 변호사까지 한 명 데리고요. 지분 양도 서류까지 잔뜩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갔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당연히 연기였죠. 서방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형, 너무 걱정 마. 형수랑 걱정 없게 살게 내가 알아서 할게. 형은 그냥 편하게 쉬어. 그 편하게 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윤감사가 서류를 쭉 펼치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여기랑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서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아드는 척했어요. 서방님하고 윤감사가 숨을 죽이고 그 손끝을 바라봤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도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누구도 이렇게 세운 적 없던 두 다리로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거예요.
서방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도 못하고 남편을 올려다봤죠. 윤감사는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떨어뜨렸고요. 형, 다리가 어떻게... 남편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서방님을 내려다봤어요. 왜? 내가 두 발로 서 있으니까 이상하지? 너희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다리인데. 그때 제가 거실 안쪽에 놓아둔 핸드폰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조용하던 거실에 서방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방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요. 이게 무슨... 형, 이거 다 조작이야. 이거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누가 꾸민 거라고.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간병인이 걸어 나왔어요. 그 뒤로 회사에서 목숨 걸고 녹음을 구해온 그 친구분도 함께 있었어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조작 아니에요. 그거 제 친구가 회사에서 직접 듣고 녹음한 거예요. 두 분이 사장님을 어떻게 해치려고 했는지 거기 다 녹음돼 있어요. 저한테 약에 손대라고 시킨 것도요. 그러자 그 친구분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저 그동안 시키는 대로 장부 맞추고 입 다물고 할 만큼 다 했어요. 두 분이 회사 돈 빼돌리는 거 알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했어요. 왜요? 잘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근데 두 분 저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요? 커피 식었다고 잔 집어 던지고 숫자 하나 틀리면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소리 지르고 저더러 너 같은 게 어디 이런 자리 구하냐고 그랬죠? 그 말 몇 번을 들었는지 알아요? 전 그냥 두 분 발밑에 깔린 걸레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고개를 똑바로 들었어요. 돈 빼돌리는 것까진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눈 감았어요. 근데 이것까지 모른 척하면 전 진짜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나섰어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요. 서방님하고 윤감사 얼굴이 시체처럼 하얘졌어요. 윤감사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는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느새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남편이 간병인 딸한테 따로 부탁을 해뒀던 거예요. 자기는 환자인 척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니 경찰서에 가는 일은 대신 맡아달라고요. 옛날에 우리 남편 덕분에 대학에 간 바로 그 딸이요.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데요? 뭐든 다 말해주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렇게 남편이 알려준 대로 간병인 딸이 남편이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더라고요. 우리 셋 다 그들이 늘 지켜보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움직여야 들킬 위험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경찰에서는 그 증거를 보고는 사안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일을 끝까지 발뺌할 게 뻔하니 자백이 나올 만한 현장을 덮치기로 미리 약속해둔 거죠. 그래서 서방님이 제 발로 우리 집에 찾아와 본색을 드러내던 그 순간 경찰이 때를 맞춰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거예요. 강만수 씨, 윤기태 씨, 두 분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방님이 경찰을 보고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리는데 끝까지 발악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오해예요. 형이 지금 저 사람들이 형을 꼬드긴 거라니까. 그러고는 윤감사한테 눈짓을 보냈는데 그분은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니까 그제야 서방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라고요. 경찰이 한 걸음 다가서자 얼마나 급했는지 갑자기 기어와서는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형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어? 우리 피를 나눈 형제잖아. 형제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대화로 좋게 풀자. 어? 그 꼴을 보는데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제가 서방님한테 그랬어요.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형 죽이려고 차에다 손을 대? 그래놓고 뭐? 어떻게든 걷게 할 거라고? 서방님,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밥 굶어가면서도 남 퍼주고 산 사람이에요. 욕심 없이 산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남편이 저를 막아섰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담담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요. 아버지가 왜 끝까지 너한테 이 회사를 안 맡기고 갔는지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 너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였어. 돈 앞에선 형제고 부모고 없는 놈이라는 거 아버진 다 아셨던 거야. 서방님이 고개를 획 들었어요. 뭐라 대꾸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난 너한테 항상 미안했어. 형이 돼서 주는 것도 없이 집만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오랜 시간을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받은 게 아니었어.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지. 끝까지 아버지가 널 못 믿고 가셨다는 게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서방님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난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형이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일 없어. 네가 지은 죄, 받을 벌 다 받게 할 거야. 그러더니 남편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그날 차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던 그 순간에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라. 그 짧은 순간에. 죽는구나 했는데 거짓말처럼 살았어. 난 그게 아버지가 날 살린 거라고 믿어.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던 양반이 큰아들 허망하게 못 보낸 거라고. 너도 혹시 알아? 아버지가 살려주실지. 어디 한번 열심히 빌어봐. 그 말에 서방님이 그대로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어요. 평생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남편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짓눌리더라고요.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방님하고 윤감사는 재판을 받았어요. 살인미수에 회삿돈 빼돌린 정황까지 다 드러나서 두 사람 다 무거운 벌을 받았죠. 남편이 모아둔 증거가 워낙 꼼꼼해서 두 사람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했대요. 평생 순하고 우직하기만 했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지혜가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착한 사람이 독해지면 무섭다는 말,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간병인은요, 협박당한 피해자라는 게 밝혀져서 선처를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었는지 다 이야기해줬거든요. 얼마 전 남편하고 집 앞 공원을 걷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일 생각해보면 내가 베풀고 산 거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우리를 살린 것 같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손해보는 것 같던 그 베품이 결국 우리 부부 목숨을 살린 거였어요.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선의는 없구나. 전 그걸 이 나이 돼서야 안 것 같아요. 밤이면 남편하고 나란히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험한 일을 다 넘겼나 싶어서요. 그러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래요. 끝까지 내 곁을 안 떠나고 지켜준 게 당신이잖아. 당신이 날 믿어줬으니까 된 거야. 그 말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도 끝내 이 사람 손을 놓지 않았던 건 함께 쌓아온 그 믿음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믿고 베풀며 사는 거, 그거 절대 손해는 아니에요. 그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서 등에 칼을 꽂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땐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끝까지 맞서서 단단히 갚아주세요. 그게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부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고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